내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그 말투. 어느 날 자녀의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꺼내지 않게 된 그 침묵의 무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심코 쓰던 말투, 그 특유의 뉘앙스, 심지어 상대의 말을 자르는 오래된 버릇까지 자녀의 입을 통해 그대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그 불편함이 안도감으로 바뀌실 겁니다. 오히려 깊은 감사로까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언어에는 부모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 그릇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자녀가 자신의 것을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그릇을 조금 비워내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녀의 언어를 풍성하게 만드는 건 더 많은 지식도 더 완벽한 육아법도 아닙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입니다. 흔히들 자녀의 말투를 들으면 그 가정의 문화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단순히 교육 수준이나 어휘력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의 지능, 바로 정서, 지능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언어를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유능함이 아니라 부모의 빈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어떨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에 익숙하실 겁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가 바로 나오고 막히면 우회로까지 안내해 주죠.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비게이션만 믿고 다닌 사람은 그 길을 수십 번 지나가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로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경로를 전부 정해줄 때 자녀는 스스로 길을 찾는 힘, 즉 사고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늘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금세 입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정답이 무엇인지만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원인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매우 유능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부모는 즉각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논리가 어긋난 주장을 하면 세련된 어휘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부모는 그것이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 완벽한 안내는 생각할 기회를 빼앗는 장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가 더 나은 답을 갖고 있다는 무력감, 내 말은 늘 수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아이의 뇌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결국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인 침묵이나 짧은 대답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성적인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가르치려는 욕구가 자녀의 언어 근육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부모가 완벽할수록 자녀의 언어는 부모의 언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는다는 건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이 제안한 개념을 떠올려야 합니다. 위니콧은 이것을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 때로 실패하고 때로 빈틈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위니콧의 통찰은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빈 도화지를 건네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밑그림을 전부 그려놓으면 자녀는 그저 색만 칠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화지가 비어 있어야 자녀는 자신만의 선을 처음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의 빈틈은 자녀의 언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전혀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또래에 비해 어휘가 풍부하고 자신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학력이나 직업으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단어 뜻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아이의 엉뚱한 상상력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고 눈을 맞추는 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았기에 아이는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깊은 언어 훈련장이 됩니다. 부모가 정답을 진 심판관이 아닐 때, 함께 세상을 탐험하는 동료가 되어줄 때, 그때 비로소 자녀의 말투에 자신감과 여유가 깃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려 들면 자녀의 말투는 경직되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자녀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거나 지나치게 단답형이라면 혹시 내가 자녀의 여백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엄마, 나 오늘 마음이 보랏빛이야 하고 말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보라색은 마음의 색깔이 될 수 없어 하고 교정하는 부모. 그리고 어머, 우리 아이 마음이 보랏빛이구나. 어떤 느낌일까 하며 그 신비로운 언어를 함께 음미해주는 부모. 두 분 중 누가 더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후자의 부모는 자녀의 창의성과 감수성, 즉 머리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지능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지능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려면 그 지능은 분석하고 판단하는 칼이 아니라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서툰 말투로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을 때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서툰 문장들 사이의 여백을 부모의 인내심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도화지가 조금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여백이 자녀의 색깔로 채워지는 시간이니까요. 이번에는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는 순간, 바로 감정이 뒤엉킨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를 정신화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스스로 읽어내는 힘입니다. 좋은 박물관 가이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 작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고 정답을 내밀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왜 여기 있을까요? 그 물음 하나가 관람객의 눈을 열어젖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탐색할 기회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그저 짜증을 내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는 답답함을 못 이기고 마치 취조하듯 질문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부모의 날카롭고 명확한 질문 앞에 자녀는 점점 더 입을 굳게 닫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취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백이었습니다. 여백을 주는 부모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많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 네가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말하고 싶어질 때 들려줘. 그렇게 말하며 자녀에게 숨 쉴 공간을 내어줍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자녀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너의 이야기를 너의 언어로 풀어내도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정답을 내려놓을 때 자녀는 비로소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부모에게 이해시키려고 가진 어휘를 전부 꺼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자녀 안의 정신화 능력을 키웁니다. 부모의 빈틈이 자녀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의 말투가 유독 차갑거나 비판적이라면 그 뿌리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내사, 즉 안으로 삼킨다는 뜻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목소리와 가치관을 자녀가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내사된 언어는 자녀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옮겨온 언어입니다. 이 내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녀의 언어가 자녀의 것으로 돌아갈 공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때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방법이 강력한 실마리가 됩니다. 로저스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반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를 반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메아리처럼 돌려주는 대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말했을 때 그래,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분석도 해결책도 평가도 없습니다. 단지 메아리처럼 돌려줄 뿐이죠. 놀랍게도 자녀들은 이 메아리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말이 메아리처럼 돌아올 때 자녀는 비로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즉시 분석하고 교정할 때 자녀는 부모의 정교한 언어를 그대로 삼키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자녀와 나눈 대화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자녀의 말을 분석했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먼저 온전히 받아주었습니까? 메아리처럼 반사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타인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엄마도 가끔 깜빡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너그러운 말투 속에서 자란 자녀는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진짜 지능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 골먼은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IQ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 바로 정서 지능이라고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애쓰는 것은 자녀에게 실패를 다루는 법을 가르칠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답 노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오답 노트는 부끄러움의 기록입니다. 틀린 것들만 모아놓은 창피한 책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 실수를 축제처럼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엄마가 또 틀렸네. 재미있네. 왜 틀렸지? 그렇게 웃어 넘기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녀는 오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틀림은 배움의 시작이고 실수는 다음 시도의 재료라는 것을요. 자녀가 시험지를 들고 풀이 죽어 들어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보다 그 마음을 먼저 봐줄 때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언어로 오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오답 노트가 축제가 될 때 자녀의 오답 노트도 비로소 가능성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이 말한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이루는 순간 곧바로 그것에 익숙해지고 다음 기준을 향한 욕망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부모의 교정 기준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발음을 고치면 어휘가 신경 쓰이고 어휘가 늘면 논리가 아쉬워집니다. 기준은 늘 자녀보다 한 발짝 앞에 있고 이 쳇바퀴는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모두 지쳐버린 온기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은 대화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투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래에는 자녀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실패 앞에 무너지는 이유, 어른이 되어서도 작은 비판 한마디에 흔들리는 이유, 그건 결국 고통을 의미로 바꿔내는 힘을 단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 고통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할 때 비로소 무너진다고요. 첫 번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입을 닫아버린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작은 실패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모든 의미를 대신 정의해 주었기에 스스로 의미를 빚어내는 근육을 키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 그것이 바로 완벽한 안내가 남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프랭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인간에게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자유가 남아있다고요. 부모가 먼저 그 선택의 공간을 열어두어야 자녀도 스스로 반응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말투부터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엔 좀 운이 없었네. 다음엔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이런 유연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씁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실수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좌절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 탄력성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은 자녀의 말투 안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이 쳇바퀴에서 내려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아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일 뿐입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 그 선택 하나가 자녀의 언어를 평생 바꿔놓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투를 통해 세상을 처음 배웁니다. 분석과 판단이 가득한 말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채점의 장소로 인식합니다. 반면 수용과 여유가 담긴 말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탐험해 볼 만한 곳으로 느낍니다. 성숙한 부모란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유능함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기꺼이 조연이 되어주십시오. 자녀가 틀렸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부모의 그 겸손한 빈틈이 자녀 인생을 채우는 가장 화려한 색채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너무 자녀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이라면 그 마음이 더 아프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과거의 관계도 지금 이 순간의 태도 하나로 다시 쓸 수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이미 어른이 된 자녀에게 이렇게 먼저 여백을 건네보십시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 빈틈을 타고 끊겼던 대화의 온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가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을 때 자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문장을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 그것이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빈틈이 자녀의 언어를 채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로 나를 지키는 심리학을 당신의 일상에 더해보세요.